자,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 비중은 2문제 정도고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것만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좁혀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제도도 가만히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다고요. 허가구역 내 땅. 그 다음에 덩어리가 커야 돼요.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 기준 면적 초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독특한 게 소유권 뿐만 아니라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유상계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대해서만 하는 얘기고 이거 허가제도입니다. 허가제도. 이 세 가지 요건을 몽땅 갖추었다 그랬을 때 관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넣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고 허가 내고서 이제 그 다음에 계약서 쓰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허가 받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요 미리 해버리면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서 저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내고서 계약서 쓸 건데 만약에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효력이 없죠? 이것도 역시 효력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이것 때문에 본 건데 2년 이하의 처형이나 여기까지는 다 맞춰요. 그렇죠. 공시가 기준에서 30% 이하의 뭐요? 벌금. 공시가 기준이에요. 네? 아까 외국인 특례는 어땠어요?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 여기는 2년 이하의 처형이나 30%의 벌금이니까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안 받은 거랑 요거랑 바꿔서 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이따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요. 일단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이.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지정하는 사람. 첫 번째 박스에 누가 지정한다고 나와요? 지정권자. 그죠?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땅을 지정할 때는 국장이 할 수밖에 없고 한 시, 도에 있는 땅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묶을 때는 누가 하면 돼요? 시도지사.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걸쳐 있는 땅을 묶을 때는 국장. 경기도 내 지역에 있는 땅인데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했을 때는 경기도지사. 네, 그런 뜻이죠. 이때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지정하는 절차.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4단계 절차입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묶을까 이렇게. 그래서 통과되면 공고를 합니다. 지정 공고. 그리고 나서 알려줄 만한 사람한테 통지합니다. 통지. 그래서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시도의사한테 통지. 시도의사는 시장구수구청장한테 통지. 이런 식으로. 시장구수구청장은 등기소장한테도 통지. 왜냐면 나중에 여기에 등기 칠 때는 허가증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소장도 알고 있어야 되죠. 마지막 절차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요? 보게 하죠. 열람. 4단계 절차를 거치는데 핵심은 뭐냐? 2가지인데 지정할 적에 그 절차 중에 보면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나 제도가 없어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의견 이런 거 듣는 제도가 없어요. 시장구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거나 아랫사람 의견을 듣거나 그런 거 없고 바로 심의 거쳐서 공고하고 통지, 열람 요 4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의견을 청취하고서 뭐 심의한다. X.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언제 허가구역으로 되느냐. 그러면 지정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한 다음날 아니고 며칠 있다 효력 발생해요?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이렇게 2가지가 포인트예요. 자, 교재에서는 지금 보면 가로 1번 설명드린 거고 가로 2번 이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길면 몇 년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5년. 5년 이내에. 허가구역으로 2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입니다. 이내. 가로 2번에 몇째 줄이에요? 셋째 줄. 지정 요건 중에 셋째 줄.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지정 절차는 4단계 절차입니다. 심의, 공고, 통지, 열람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심의 전에 의견 청취 없다고 그랬죠? 이걸 좀 써두시고 의견 청취 X.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니은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당구장 표시 나오죠.
나중에 2년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가 2년 뒤에 재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재지정할 때는 2년 뒤에 다시 묶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절차가 심의,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람인데 이때는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있다. 당구정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지정할 때 의견 청취가 나오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없고 재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쪽이 아니고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공고 나면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5일 있다가 효력 발생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에 보면 밑줄로 그어져 있죠. 공고일로부터 며칠 후? 5일 후. 그거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기시고 지정해제가 있어요.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가 푸는 거잖아요. 지정해제다. 지정해제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저기 뭐 국장이나 시도의사인데 지정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정해제 뭐요? 하여야 한다. 요게 다른 점입니다. 지정이나 재지정은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량을 인정합니다.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풀 때는요.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뭐 묶을 만한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투기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라. 일부 축소 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진 부분요. 한번 출제가 됐었죠. 풀 때는 뭐냐?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재산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두 번째. 기준 면적 암기하고 계셔야 돼. 기준 면적. 그래서 기준 면적이다 그랬을 때 요게요. 도시 지역과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기준 면적을 정해놨는데 도시 지역일 때는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고 비도시 지역은 지목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죠. 그래서 요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요 박스 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도시 지역일 때는 주거 지역일 때는 뭐예요? 180 초과. 전부 다 초과입니다.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면적이 거래하려는 면적이 딱 정확히 180입니다. 허가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다. 초과해야 받는 거니까. 상업 지역일 때는 어떻게 돼요? 200 초과. 공업 지역일 때는요. 660 초과. 녹지 지역일 때는요. 100 초과. 미지정 지역일 때는요. 90 초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도시 지역이야. 자, 비도시 지역이다 그러면 비도시 지역은 지목 갖고 나눠놨죠? 제일 싸다고 볼 수 있는 임야는 1000 초과.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500, 절반인 500. 기타 나머지 지목은 얼마 넘으면 돼요? 250 초과일 때 허가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 면적이다 이렇게 철저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기준 면적 암기하실 거. 이것은 한 문제로 물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 공법에 이게 시험법에 들어갔을 때요. 근데 이제 한 문제도 필요 없습니다. 한 지문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 우리가 땅을 투자한다 그랬을 때 자연 녹지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투자할 때 자연 녹지. 자연 녹지는 도시예요, 비도시예요? 도시예요, 도시. 도시 지역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외곽 쪽에 환경 좋은 데를 이렇게 남겨둔 게 자연 녹지잖아요. 이건 잘 되면 이건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죠? 이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게 그 자연 녹지 바로 뒤에 있는 관리 지역이지. 관리 지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획 관리 지역을 제일 좋아하죠. 여기부터 제일 먼저 개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땅을 투자한다면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자연 녹지 아니면 계획 관리 지역이요. 근데 여기는 도시, 계획 관리는요. 비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 지역에서 임야인데 200제곱미터 임야, 200제곱미터. 그럼 토지가 허가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요? 토지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임야는 중요하지 않아요.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 100만 넘어가면 돼요. 넘어갔죠? 허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례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돼. 자,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임야가 500이에요. 지목 2만대 500제곱미터야. 토지가 허가 받습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비도시.
그럼 임야, 요 지목 가지고 따져요. 임야가 되려면, 임야가 허가받으려면 1000초 가지. 이건 허가 안 받는 거지. 다시 한번. 계획관리지역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지목을 갖다가 대지로 바꿔놨어요. 농지였는데 대지로 바꿔놓은 거야. 이제 해놓은 거지. 집 지으려고. 자, 대지입니다. 지금 대지로 전환해놨어요. 자, 근데 면적이, 대지라면 200제곱미터. 그러면 안 되겠군요. 300제곱미터. 그럼 토지가 허가 받습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 그죠? 왜요? 기타 지목이 들어가죠, 대지는? 그러면 이때는 허가 받는다.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을 정도까지 암기를 해두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배우는 도시적과 비도시적을 구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예. 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신 없는 표정은 뭐죠? 이걸 암기하셔야 된다고? 계속. 예.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실까? 가보실까요? 요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교재 받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가로 4번이 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을 건드리죠. 지금 소유권, 지상권. 두 가지에 대해서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유상계약일 때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조심할 것은 유상계약이니까요. 증여로 허가구역 내 이런 큰 덩어리의 땅을 갖다가 취득한다 그랬을 때는 허가증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증여는 무슨 계약이니까? 무상계약. 자, 더 중요한 거 경매입니다. 경매. 옆에다 2개 써두시라고 지금. 경매로 허가구역 내 이 큰 덩어리의 땅을 갖다가 낙찰 받습니다. 그러면 허가증 필요합니까? 경매. 이 큰 덩어리 땅이라고. 기준면적 초과예요.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경매는 계약이 아니라 이 2가지는 꼭 기억하실 거. 옆에다 써두시고. 경매 X, 증여 X. 가로 4번 밑에나 옆에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 들어갑니다. 요랬을 때 허가 받으쇼 했고요.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을 넣습니다. 어디에다 허가 신청 넣습니까? 바로 시장, 군수, 또요.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넣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여기서만큼은 허가관청이라고 불러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넣고 이때 심사 기간이 며칠이게요? 15일. 그때 15일 내에 가만히 보고서 투기 가능성이 없다. 즉 실수요 목적이네요. 그러면 허가를 내줄 거고요. 허가. 보니까 투기 목적이 있네요. 투기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는 불허가 통지를 할 거고 며칠 이내 하라고 돼 있어요? 15일 내에.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교재 119페이지 네모 3번에 가로 1번에 1번입니다. 보시면 허가 신청을 허가관청에 넣을 때 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공동신청주의다 그래요. 혼자 신청할 수 없어요. 공동신청.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적어내죠. 신청서를 적어낸다고 나왔죠? 요게 이제 서면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신청에다가 서면신청주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 서면의 이름이 뭐라고요? 허가신청서. 자, 거기 채출 보면 공동으로 신청서와 이렇게 돼 있죠? 허가신청서예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다가 첨부해서 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 있죠. 작년 29회 문제가 2번이에요. 2번.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29회 때 문제예요. 쉽지만 않죠. 2번이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신청한다는 건데 거기에 기재할 사항이 뭐냐. 자, 보시면 일단 별표 해두시고 이 출제하신 분들은 기출문제를 갖다가 올해 당장 출제하지는 않겠지만 또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또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먼저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 당사자 인적사항. 두 번째는 땅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그 다음에 디귿번은 그 땅의 위에 있는 건물이나 인목이나 요 공작물 이런 것들을 또 적어줘요. 땅에 뭐가 있는지. 리얼번은 이전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소유권 아니면 지상권이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체크하든지 아니면 지상권에 체크하시면 돼. 자, 미연번 예정금액. 여기도 밑줄 그어두시고 예정금액. 허가 신청서에 우리 얼마에 거래하려고 한다. 요거.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요게 중요하죠. 앞으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거다, 농사 지을 거다, 아니면 집 지을 거다, 이런 거 이용 계획. 15번 자금 조달 계획이죠. 밑줄 거는 요 비읍번하고 시읍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써먹을 건지, 돈은 어디서 나서 사는 건지, 요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투기 목적이 있는지 실수의 목적인지 따져보겠다,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신청서에 적어야 되겠고, 더 나가서 3번에 보시면 첨부 서류가 토지 이용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신청서에 적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신청서에 자세히 못 적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갖다가 따로 내도록 합니다. 그게 첨부 서류예요. 만약에 농지일 때는 어떻게 농사 짓겠다, 농업계획서를 내도록 합니다. 그게 토지 이용 계획서예요. 또 한 가지가 자금 조달 계획서도 이것도 또 따로 내도록 됩니다. 허가 신청서에다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갖다 세부 정량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따로 또 서류로 첨부해서 내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이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밑줄 그은 두 개 있죠. 바로 위에 그걸 갖다 좀 더 자세히 적는 첨부 서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뭐 인적사항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개공의 인적사항은 허가 신청서에 적을 사항이 없잖아요. 왜 그걸 내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하고 이게 맞먹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신고할 사항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일 때 중간에 개공이 계약서를 써주고 그랬을 때는 개공의 인적사항과 물적사항을 신고서에 적었었죠. 여기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낸 거예요. 왜 없다고 보는 겁니까? 왜 없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약서 썼어요, 안 썼어요? 쓰기 전에 허가 신청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직 존재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실제는 존재하는데도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없다. 개공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은 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죠. 그러면 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청은 지체 없이 조사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받은 때부터 며칠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라. 15일 내에. 그쵸? 근데 만에 하나 15조에 따라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위 기간 15일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부터 봅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15일 내 이거나 이거 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나 이거 안 하고 어떤 게 있냐면 옆으로 빼놓는 수가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필요한 땅이니까 한번 협상해서 한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협상해봐 라고 하면서 허가나 불허가 통지를 안 하고 옆으로 빼놓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허가 관청 입장에서는 셋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옆으로 빼놓든지 아니면 허가 내주든지 아니면 불허가 통지하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만약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허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허가 관청이 15일 내에 산매 협의하겠다고 통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15일 내에 허가증을 내주지도 않고 또 15일 내에 불허가 통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5일 내. 그리고 15일이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여기 중요합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됐죠?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고 그때는 지체 없이 허가증 주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가 별표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120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둘째 줄에 민원 처리 기간이 15일이 끝난 날 다음 날이 중요한 포인트 허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밑에 줄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난 날이 아니에요. 끝난 날 뭐요? 다음 날. 여기가 핵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뭘 볼 거냐? 이렇게 산매 협의하는 요 절차 보고 그 다음에 허가 나왔을 때 요 절차 보고 불허가 통지 나왔을 때 요 절차를 보고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거의 수업이 끝나요. 자, 요거부터 봅니다. 보는데 이것은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땅은 그래서 선매협의 하겠다고 통지하는 땅은 두 가지 땅만 인정이 돼요. 밑줄 그어져 있지만 하나가 공익사업용 토지. 공익사업에 쓸 만한 땅이에요. 자기들끼리 거래하겠다고 신청이 딱 들어왔는데 그 땅을 보니까 앞으로 거기다가 뭐예요? 공익사업을 어떤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를 짓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빼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익사업용 토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허가 신청한 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매도인이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취득했었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가 땅값이 올라가니까 팔아먹겠다고 신청을 해왔어. 괘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거래 못하게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매협의 통지 대상이 된다. 두 가지 땅만 됩니다. 두 가지 땅만. 그러니까 옆으로 빼놓는 건 모든 땅을 마음대로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경우에만 빼놓습니다. 하나가 뭐고요? 공익사업용 토지. 또 하나가 이용 목적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두 가지죠. 그게 지금 밑줄 그어진 거고요. 그 다음 절차는 이 칠판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두 군데의 중요한 부분을 밑줄 그을까요? 칠판 보시면 이게 허가 신청이죠.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그날부터요. 한 달 이내에 살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이걸 산매자가 지정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살 사람 지정. 산매자가 지정됐죠. 그러면 또 역시 한 달 이내에 산매 협의를 완료시켜야 됩니다. 산매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계약서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계약서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길면 두 달 가겠죠. 기간의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허가 받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6개월, 1년씩 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끝내주라 이거지. 기회가 없나요? 두 달. 근데 이때 이제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신청 들어갔을 때 그 땅은 누가 살려고 하는데 그 사는 거 한번 파는 거 한번 협상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빼놓는 거 있죠. 여기 15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매, 협의, 통지라고 해서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누가 살려고 그런 것 같아. 한번 협상해봐 라고 빼놓는 거 며칠 이내에 해야 한다고요? 15일 이내. 그러고 나서 이제 신청이 있을 때부터 선매자를 빨리 정하고요. 선매자가 정해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돼. 개시라고 그래. 개시. 이건 이제 긴 내용을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선매 협의 개시는 뭐냐?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 나 그 땅 얼마면 살 생각이 있어. 라고 매도인한테 그걸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 얼마면 살게. 라고 통지 보내는 때부터 개시, 협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이내에 하라고 해요, 그걸? 15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막 한 달 나고 15일 나고 막 그러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한 달 내 선매자 정하고 한 달 내 협상 완료인데 핵심은 선매자가 지정된 때부터 15일 내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고. 여기가 제일 핵심이요. 굳이 따지면 여기가 제일 핵심이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정리합니다. 2번. 시장구 요구청장은 1개월 내 뭐 하라고요? 살 사람 지정. 3번.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선매 협상을 어떻게 해요? 끝내야 된다. 그 끝낸다는 게 밑에 보시면 계약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별표 4번입니다.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매수 가격 등 이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땅 임자에게 뭐요? 통지해야 된다고 했죠? 줄여서 뭐라고 써놨어요? 선매협의 개시. 이때는 지정받은 때부터 며칠 이내죠? 1개월 이내입니까? 15일 이내입니까? 15일. 1개월로 내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1개월 이내 선매협의 통지를 한다. 틀립니다. 15일입니다. 거기 4번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선매가 이때 협상을 하는데 이건 강제로 사주는 파는 게 아니죠. 협상하는 거죠. 협상하는 거예요. 협의니까. 그때 요 협상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공시가 기준에서 협상합니까? 아니면 감정가 기준에서 협상합니까? 감정가 기준이다. 그래서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매협의 그러면 뭐예요? 감정가 기준이다. 이게 5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5번도. 자, 그 다음에 6번. 만약에 선매협의 통지가 돼서 옆으로 빼놨습니다. 빼놨어요, 지금. 빼놨는데 협상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깨졌어. 합의가 안 돼, 금액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이쪽으로 다시 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이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여기로 다시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따져봤을 때 실수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 없을 때는 뭐예요? 불허가. 자, 6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지체 없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X라니까요. 선택사항이라니까요. 지체 없이 뭐요? 허가 또는 불허가.
산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은 불허가 통지를 해야 된다. X 뭘 할 수 있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여기로 다시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중요합니다. 4번, 5번, 6번 중요했어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옆으로 빼놓는 게 아니었다. 아니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여기로 오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 허가 또는 불허가. 여기서부터 봅니다. 근데 허가 날려면 어떻게 돼? 실수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조사 끝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따져보겠지. 이 사람 농사 지으려고 하는구나. 허가 나가지. 난 여기다 내가 살집 짓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허가 나가지. 그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목적을 뭐 적어냈는데 그 목적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실수요 목적이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이냐를 이제 그때 판단하는데, 자, 여기 실수요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는 네모 4번에 허가 내주는 기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일일이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시험에 나오기도 힘들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1번에 보면 참고삼아 보는 거예요. 1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그럼 어떻게 실수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허가 내준다는 거죠. 그런 뜻이야. 그 정도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네모 5번. 오른쪽 페이지 121페이지 하나도 뺄 게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겁니다. 지금 칠판을 보면 요거 부분이죠. 자, 허가 났습니다. 지금 실수요 목적이 인정돼서 허가 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허가받은 대로 그 땅을 써먹어야 되죠. 이걸 이용 의무다 그래요. 법에 따르면 그 땅을 허가받은 대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써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허가 내주긴 하는데 죽을 때까지는 계속 농사하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을 법에 정해놨는데 길면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거기 보면 둘째 줄에 가로 1번에 둘째 줄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이 세 가지 이미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자, 자기 살 집 짓겠다고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땅은 자기가 사는 집으로 써먹어야 돼요. 자기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써야 되니까 2년도 안 돼. 2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2년이 안 돼가지고 그 집 팔아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자기 집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응?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이 2년. 그죠? 자기 집 지으려고 그런다. 2년. 그 다음에 복지시설 지으려고 한다. 이것도 2년. 농사 지으려고 한다. 이것도 2년. 꼭 농사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임업, 축산업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대토를 취득하는 경우도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 2년이죠. 자기. 그 다음에 또 뭐요? 복지. 그 다음에 농업, 대토. 이런 두 글자들 2년입니다. 근데 사업시행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몇 년이요? 4년이요. 사업시행 글자도 네 글자. 시작할 때도 사자로 시작했잖아. 사업시행 4년이요. 사업시행 얘기가 나오면 4년. 현상보존 이렇게 나오면요. 5년. 현상보존은 5년. 현상보존은 5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년, 4년, 5년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3번 보시면 아니 그러면 허가받은 대로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거 진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밑에 보면 3번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뭐요? 조사해라. 그죠? 안 써먹을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안 써먹었을 때가 문제죠. 허가받은 대로 썼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안 써먹었죠? 그럼 어떻게 바로 그냥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 안 되고 좋은 말로 먼저 얘기해야 돼. 너 허가받은 대로 왜 안 써? 빨리 허가받은 대로 그거 사용해라고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가로 2번에 이행명령 나왔죠?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일단 때리기 전에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행명령. 자, 넘어가면 되겠고요. 가로 3번에 이행강제금. 이행명령을 안 따라요. 또 내렸는데도. 그러면 그때 부과하는 게 뭐예요? 이행강제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행강제금이요. 이행강제금.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여기가 요 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행강제금. 그 이행강제금은 일단은 여기 보세요. 첫 번째부터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자, 1번의 기억번 보시면
이행명령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요. 이행명령을 받았죠? 근데 이행명령 안 따르죠? 1년이 될 때까지 안 지키고 있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만약에 농사 짓겠다고 이걸 갖다 허가증을 받은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안 짓네, 조사해보니까. 그럼 뭐라 그래? 농사 지어 빨리. 라고 얘기를 해보고 봤는데 그때부터 또 1년이 되도록 농사를 안 짓고 계속 그냥 버티고 있어.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나와. 그런데 이행명령을 받고 한 11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그냥 농사를 짓기 시작하네? 그럼 이행강제금 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네. 없어. 한 1년에 한 번씩 때리게 돼 있으니까 그 중간에 마음 바뀌어버리면 이행강제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행명령 안 따르면 바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시장군수구청장은 17조 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한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출제가 유력합니다, 이거. 여기 기억법만 보면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 안 하면 이행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니까 막 계속 부과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어차피 이용 의무기간이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가 있으니까 그 이용 의무기간은 지나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사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요. 거의 10%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니까. 에? 되게 세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한 번 부과했어. 그래도 농사 안 지어. 그러면 이제 1년 뒤에까지 안 짓고 그러면 또 두 번째 이행강제금 나가겠죠. 그러면 이용 의무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더 이상 두 번까지 딱 때리고 나서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계속 때린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만약에 자 이행명령 농사 짓겠다고 허가받은 거예요. 농사 안 지어요. 농사 지으라고 빨리 얘기했어요. 그런데 1년이 되도록 농사 안 지어. 그러면 첫 번째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겠네? 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까 정신 차린 거야. 그러니까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한 번 맞고 요 한 3달 있다 이때부터 농사 짓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해?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가 없겠네? 근데 이미 첫 번째 이 고지서 나간 것은 내야 되고 이미 고지서 나간 건 내야지. 그게 디귿번이에요. 출제가 됐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징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행강제금이 2번에 보시면 취득가의 10% 이하예요. 되게 세요. 취득가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니까 그죠? 거의 뭐 실거래가의 10%에 육박하는 거예요. 10% 이하입니다, 정확히는. 근데 여기가 또 별표입니다. 밑에 보시면 밑줄을 막 그어놨는데 구체적으로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러면요. 방치시켜놨을 때는 진짜 10%입니다. 두 번째는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쓰지 않고 남한테 땅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7대입니다. 7대 7%예요. 취득가액이 10% 이하니까. 자, 세 번째는 자기가 그 땅을 이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꿨다고요. 자기가 쓰긴 합니다. 이게 제일 적게 받아요. 자기가 쓰긴 하기 때문에. 근데 기타 나머지 허가받은 대로 이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것처럼 기타예요. 기타. 여기 7대를 받는 거예요. 10대인지 7대인지 5대인지를 잘 구별하시고 요거 아직 출제 안 된 부분이에요. 이걸 전체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10% 이하의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인데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거 철저히 해두시기 바라고. 지문에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의제기라고 나왔죠. 이행강제금을 받고 이행강제금 받은 사람이 뭔 소리야? 나 농사 짓고 있는데 왜 이행강제금 나왔어? 이의제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의제기다 그랬을 때 이것은 언제까지 이의제기해라? 여기 30일이에요. 30일.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별표 해두시고. 어렵습니다, 이거. 자, 근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자,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불허가 나는 거. 투기 목적으로 그런 거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해?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네모 6번에. 불허가 나죠, 불허가. 그럼 불허가 통지 받으면 거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허가 통지를 받은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이의 신청해서 왜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줘 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언제까지? 1개월이네. 여기는 1개월입니다. 여기 1개월인데 아까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뭐예요? 여긴 30일이요. 되게 어려워요. 여기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요. 1개월 이내. 근데 2번 보면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불허가 통지 받으면 좋아. 그러면 너가 사. 이렇게. 사줘 빨리. 사. 해버릴 수 있다고. 이때 매수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요 시장공사 구청장은 이거 사줘야 된다고. 아까 선매업일은 강제로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매수 청구는 강제로 사줘야 돼요. 매수 청구. 불허가라고? 좋아. 그럼 너가 사. 이렇게. 1개월 내 뭐 할 수 있어? 사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럼 사줘야 돼. 이때는 사주는 금액은 어떻게 해요? 강제로 사주는 거니까. 감정가 기준으로 사준다고 그러면 나라 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공시지가 기준에서 사준다 이렇게 돼 있다.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이 공시지가 매수 청구할 때 그 매수해주는 금액과 그 다음에 선매 협의할 때 그 기준 금액 이 두 개를 바꾸려고 되게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 볼 때는 감정가 기준이에요. 선 볼 때는 감정가 기준. 여기 매수 청구할 때는요. 공시지가 기준이죠. 요게 지금 네모 6번 내용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123페이지 갑니다. 네모 8번.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이 토지가 농지일 때는 토지거래가 내줄 때, 토지가 농지야.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도 들어가고 뭐 기준면적 초과했다 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때 이게 농지일 때는 농지증 관련된 내용을 다 검사해봐요. 벌써 토지거래 허가 내줄 때부터.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또다시 농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 네모 8번에 가로 1번인 거 아시겠죠? 아까 토지거래가 신청할 때 그 토지가 농지일 때는 농업교용계획서를 낸다고 나왔었죠, 앞에? 있어요. 농사짓는 계획서를 낸다고. 토지이용 계획서 대신에 농사짓는 계획서를 낸다고.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그러면 검인받은 것은 어떻게 돼요? 의제. 검인제도가 형편없는 제도예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아까 또 이거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 받는다 그랬을 때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요것도 했었죠, 이거. 그런데 요건 아까 했으니까 지금 여기 안 써놓은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그랬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까? 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이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런 것도 지문에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모 10번에 가시면 벌칙이라고 나와 있죠. 벌칙 보시면 아까 했던 건데 요건데 요거 2년 이하의 적이나 공시지가 기준에서 100분의 30 이하의 뭐예요? 벌금. 외국인 특례는 어떻게 된다고요? 2학년 2반. 토지거래가는 요거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유동적 무효라고 돼 있네. 그쵸? 요거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네모 11번.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데, 자, 중개 실무에 출제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에요, 이게. 그러면, 실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는 허가를 받고서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허가 신청 들어갔을 때 심사기한이 15일이요.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15일 동안 사람 마음이 몇 번 바뀌겠어? 수백 번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허가 받고서 계약서 쓴다. 그러면 계약서 못 써요. 그래서 반대로 합니다. 100%. 무조건 계약서를 먼저 주저앉혀서 계약서를 써.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부터 뭐라고 그래? 계약서에다가 우리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자.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는 거야. 그래놓고 허가 신청이 들어가. 뭐 정확히 얘기하면 허가 신청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허가 나오겠지 이렇게. 허가가 진짜 나올 수도 있고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허가가 나면 어떻게 되지 이제? 그때는 다시 계약서 쓸 필요가 없죠. 소급한다고 그러잖아요. 소급해서 어떻게 해요? 유효. 불허가로 확정이 되면 무효로 확정되는 거지. 불허가 통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효로 된 거예요 이거. 허가 못 받으면 무효. 그죠? 이런 것도 아시죠? 허가 신청했던 사람이 허가 신청을 했어. 계약서 쓴 사람이
허가 신청을 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계약서에 허가 신청하자 우리. 그때까지 사이가 좋아가지고. 근데 막상 허가 신청을 딱 넣으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 계약서 썼던 사람이 둘 다 안 하겠대. 또는 한쪽이 안 하겠대. 그러면 허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둘 다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한쪽이 안 한다니까 나도 안 해요. 이렇게 버리면 허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끝나는 거지 뭐 그거. 예.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거다 이거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이거. 계약서를 먼저 써 허가 신청하기로 하고 근데 아직 허가 신청도 안 했고 허가도 안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계약의 효력은 그 상태에서 어떤 형태가 되느냐. 계약의 효력은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요 상태, 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적 뭐요? 무효. 무효도 아니고 뭐 유효도 아니고 뭐 그런 이상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 이 계약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게 확실하게 유효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효가 확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 보고 빨리 중도금 내놔, 잔금 내놔 이렇게 이행 청구할 수가 없고 상대방이 중도금, 잔금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겠네. 아직 이게 허가를 딱 받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야. 유효는 아니야. 무효로 된 건 아니죠. 또 아직도 무효인 상태는 아닌 거예요. 허가 받자 하면서 계약서 쓴 상태밖에 안 되니까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돌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무효로 확정된 건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이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을 걸었던 사람이 계약금을 갖다가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금을 갖다가 자기가 포기하면서 아니면 배로 물어주면서 일방적으로 계약금에 의한 해약은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계약서대로 허가 신청할 때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협력 이행 청구를 또 서로서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지. 허가 신청할 때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해서 취소하는 것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취소하는 거. 취소한대요? 선생님이 다른 모양인데? 이런 것도 됩니다. 동정의 표시로 무효 주장하는 것도 되고. 됩니다, 이거. 우리 이제 교재에 써놓긴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건 된다. 네. 뭐도 됩니까? 혹시 허가 신청할 때 상대방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나 허가 신청할 때 협력 못하겠어.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그럴 적에는 손해배상을 2천만 원 해주기로 하자라고 피약 적는 것도 효력은 있다. 그렇죠? 근데 허가 신청할 때 매도인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매수인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가 신청할 때 둘 다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 허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버려요? 무효로 돼버리는 거죠. 이때 이 무효는 허가 신청할 때 협력을 해야 될 사람이 협력 안 한 그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도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거 배우시죠, 이거?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자, 이런 내용들이 네모 11번 다음 페이지까지 가로 3번까지 쭉 나와 있죠? 읽어보셔야 돼요. 사례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이제. 그러면 끝입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어디 보시냐면, 126페이지 보십니다. 저는 출제가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허가 제도에 관련해서 조문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요 유동적 무효의 법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법 시간에 배우시기도 하는데 우리 중개 실무 파트에서 사례 문제 같은 거 내면서 요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나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출제가 돼야만 하는 내용이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제도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에 관한 법률 2편에서 나오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왔었죠. 그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포상금 뭐였어요? 나온 거. 1편에 나온 포상금 제도, 포상금 걸린 사람 3사람 있었는데 누구죠? 포상금은 양,
부모한테 준다. 요 세 사람을 갖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죠. 요건요? 부정등록자. 그 다음에 뭐는? 무등록 중개업자죠. 요 세 사람이 포상금 걸려 있는데 2편에 보상금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나왔죠? 나올 겁니다. 2편에 나온 보상금 제도 걸린 사람, 포상금이 걸린 사람은 2편 포상금은요. 자, 거허목이라고 기억하셔야 돼. 줄이면 거목이 됩니다. 큰 나무. 거목. 근데 조금 이제 이걸 거허목 이렇게. 거목이요, 거목, 큰 목, 큰 나무. 자, 요거 세 가지인데 거기 그 박스로 그리는 거 그대로예요. 요게 거짓 신고자예요. 거짓 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할 때 허위로 신고한 사람. 거짓 신고.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거짓 신고. 신고 안 했을 때 500과, 대금자를 안 냈을 때가 3,000과, 허위 신고했을 때는 뭐예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기억나십니까? 허위 신고할 때 제일 액수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요거 물린다고? 자, 요 두 번째 이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은 경우예요. 허가 받을 걸. 요 두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나온 그런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죠. 공시지가 기준. 외국인 특례하고 구별하시라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다고 그랬을 때는 230이요. 2년 이하의 징역, 30% 이하의 벌금. 자, 요 목자는 뭘 것 같아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되겠죠? 요때 이행강제금은 몇 프로 부과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에요. 전부 다 이하가 생략된 겁니다. 10% 이하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에, 이건 취득가액이 뭐예요? 5% 이하의 과태료고, 이건 과태료. 여기는 이행강제금.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요 제재를 먼저 구별해 두셔야 돼. 여기서 1편에서는 이 사람들 어떤 제재를 받아요? 형사처벌이죠. 부정등록자, 무등록자 다 형사처벌 대상이요. 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거래가 안 받은 거. 나머지는 요건 5% 과태료, 여기는 10% 강제금이에요. 5% 과태료, 10% 강제금 이렇게. 전부 다 이하자가 생략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포상금을 언제 주느냐? 이 세 사람을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그러면 포상금이 나오는데 얘는 어느 때 이 포상금을 내어주냐면 막상 진짜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어야 됩니다. 이게. 요거. 5%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 번째는 거짓 신고했다고 하는 입증 자료를 갖다가 요 신고하는 사람이 제출했어야 됩니다. 요게 어렵죠. 이 사람이 허위 신고한 내부 증거를 갖다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과태료가 현실적으로 부과됐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요때 포상금을 줍니다. 보통 포상금은 여기도 보면 좀 땡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얘는 땡겨주질 않아요. 대신에 얘는 포상금을 많이 줍니다. 많이. 거짓 신고와 관련해서 요거 매달 우리 국장이 통계 잡아서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과태료 매긴 거. 허위 신고자, 신고 안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가 과태료에 20%를 띄워줘요. 5분의 1을 띄워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태료를 갖다 걷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갖다가 1억을 걸었다. 그러면 1억 과태료 걷은 것 중에 5분의 1을 떼주니까 많이 떼주는 거예요. 2천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또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1,000만 원을 갖다가 상한선을 합니다. 자, 과태료 얼마 남았나요? 여기 부과된 게 얼마였냐? 1억이다. 그럼 거기에 5분의 1이니까 2천만 원을 떼줄 것 같은데 얼마로 줄어요? 1,000만 원. 만약에 여기에 부가 과태료가 5천이라고 해봐. 그럼 5분의 1 떼주죠. 부가 과태료에 5분의 1 떼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핵심이요. 부가 과태료 몇 %를 떼준다고요? 무조건 20%. 그럼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 진짜 주겠네. 만약에 여기요. 부가 과태료가 3천이야. 3천만 원 과태금 부과됐다고? 그러면 그거에 뭐예요? 5분의 1 떼주죠. 얼마야? 얼마죠? 600만 원. 그러면 600만 원 나왔죠? 1,000만 원 안 넘었죠? 그럼 진짜 6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여기가 핵심 같아요. 여기가.
여기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허가 받지 않았을 때는 형사처벌이죠. 그럼 포상금 언제 줄까요? 땡겨주죠. 여기하고 똑같이 땡겨줘. 여기도 보면 포상금 언제 주죠? 여기? 공소 제기됐을 때 주거나 또는 뭐요? 기소유예 결정했을 때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형사처벌이니까 공소 제기가 되거나 또는 뭐요?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준다. 유죄 판결 나야만 주는 건 아니고 좀 땡겨준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50만 원밖에 안 돼. 신고하고 싶지도 않아 이거. 50만 원. 여기는 많이 주는데 50만 원이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도 더 센 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포상금이 조금 걸려서 이거냐. 형사처벌하는 거잖아 이게. 근데 조금 걸려 있어. 예. 여기는 그러니까 아직 뭐 급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있다 그랬을 때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에요. 이때는 포상금 언제 줄까? 여기 핵심. 언제 줄까요? 여기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포자를 막 써주셔야 돼. 이행명령이 있게 되면 포상금 나온다. 이행명령이 있게 되면 포상금 나온다. 여기가 제일 핵심이요. 이행강제금 아니고 이행 뭐요? 명령. 이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포상금 준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100%. 얘도 중요하지만 얘가 중요해요. 두 군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역시 50만 원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예요. 50만 원. 여기는 얼마 줘? 포상금 얼마 줘요? 한 건다. 여기 50이죠? 여기도 50이요. 여기 50. 요 두 개는 50. 얘가 다르잖아, 얘가. 그래서 양, 부, 모, 1편은. 그 다음에 2편은 뭐예요? 여기는 거, 허, 모.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추가적으로,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127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미음번 보세요, 미음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고관청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거래 신고에서는 신고관청.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언제까지 포상금을 주어라? 2개월 내 주어라. 언제까지 주라고요? 2개월 내 줘라. 자, 여기는 포상금 언제 주죠, 이건? 2개월. 지급결정이 나면 1개월 내 주시오. 여기는 언제까지 주라고요? 2개월 내 주라. 그러니까 이 숫자 바꾸겠죠. 여기 2개월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2편 포상금은 2개월입니다. 그래서 1편 포상금은 뭐예요? 1개월이고 차이점 바꿔서 낼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3번에 보면 비용의 국고보조 X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인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50만 원 주는데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죠? 그때 그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일부는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50%까지가 100분의 50 이내. 그죠? 어쨌든 하여간 국고 보조하는 제도가 있죠? 보조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가? 여기. 2편에서는 국고 보조하는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보태주고, 거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시군구, 자기의 재정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조가 없어요. 이쪽은 보조하는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는데, 그죠? 돈이 없어, 그러면요. 안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신고해놓고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지. 아니, 그럴 리 있겠습니까만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여기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그게 여기하고 다른 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 편에 있는 보상금 제도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박스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우리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갖다 글로 읽어서 저 박스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박스 내용을 먼저 공부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읽으면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이걸 한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공부하실 때는 박스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줄 그을 거 없고 박스만 공부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차이점 같은 거 여기는 1개월, 저기는 2개월. 여기는 보조하는 제도가 있고 저기는 없고.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2편이 끝났어요. 이제 3편만 남겨놨어요. 3편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7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7문제인데 공부할 내용은 2편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비중은 높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시게 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명의신탁. 끝에 가면 이제 경매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